자, 38번. 자, 주택 정책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이 중상층 위주의 분양 정책은 안 나오고, 이 저소득층이 대상이죠. 이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한 이 주거 안정 정책, 임대주택 정책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출제위원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것. 자, 그래서 38번 틀린 건데, 자,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게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장기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이죠. 10년이 아닙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4년 이상. 요즘 뭐 임대주택 등록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그러니까 기억 좀 해두셔야 돼요. 혹시나. 세 번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자, 또 그림은 또 우리 앞에서 2번 봤어요. 벌써.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거기 보면은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은요 비탄력적이야. 그럼 비탄력적은 요거죠, 요거. 자, 비탄력적인데 임대주택 공급을 뭐 했을 때? 증가시켰을 때 비탄력적은 가격이 뭐죠? 많이 하락을 해요. 뭐보다? 탄력적보다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커질 수 있다. 하락 효과가 맞는 질문. 자, 임대료 상한제는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뭐다? 이하.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뭐죠? 고정돼 있고, 수요는 임대차 계약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기는 가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은 우상향의 형태가 되죠. 자, 이때 이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를 한다?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어요.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뭐죠? 상한 가격이다. 그러니까 규제 가격에 뭐다? 상한선이다. 이 규제 가격의 상한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하하면 안 되고, 또 뭐가? 최저가 아니죠. 뭐다? 최고 가격이다.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뭐? 이하. 또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로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뭐다? 임차인이 이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다? 증가하고, 건설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공급량은 뭐다? 감소하죠. 공급량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공급이 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작년 시험의 정답을 요걸 초과 수요를 뭘로? 초과 공급으로 출제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뭐가 형성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나타나죠. 그래서 암시장이 나타나니까 이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서 암시장의 높은 임대를 내야 되니까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서 장기적으로 갈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돼요. 자, 그래서 거기 봤더니 몇 번? 거기에 암시장이 형성돼서 음성적인 거래가 어떻게 돼? 발생할 수 있다. 웃돈을 더 준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 임대료 규제는 주택과 상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자,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법률적으로 우리는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 직접 규제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자, 39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시장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두 개 생기죠. 임대료에 대한 뭐가 형성? 이중 가격.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자, 2번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인데, 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죠. 자, 공공주택 공급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뭐보다? 시장 임대료. 이런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만 원 낮게 공급해요. 임대료를 서로 달리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중가격.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비, 가끔 이걸로 나오는데 이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임대료라고 해요. 주거비를 주택임대료인데 이 주택임대료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2번) 맞고요. (3번)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을 규제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고 있죠. 자,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 저하의 동그라미.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저하시킨다.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실시한다. 여러분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은 어떻게 되죠? 자, 그 4번 지문 보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진다. 여러분 지문 나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임대료가 주어졌거든요. 자,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다? 상승을 해. 임대료가 오르거든요. 그럼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초과 이윤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되겠죠. 언제까지?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해요. 장기로 가면은 임대료가 원래의 임대료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데 언제? 원래의 임대료 수준까지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이만큼 늘려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의 동그라미. 시험에 감소도 또 많이 내죠. 단기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는 원래의 수준까지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그것도 많이 내죠. 5번 정답인데,
여러분 시장 임대료보다 이렇게 규제 임대료, 여러분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하면은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초과 공급 발생하니까 틀린 점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 또 요 최고 가격 실시하면요, 임대는 손해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질적 수준은 계속 저하가 되면서 주거 환경은 악화된다는 거. 자, 조세. 원래 또 한 문제 출제하는데 조세 정책. 자, 요건 조세, 여러분 보유세 뭐가 있든지 거래세 뭐 있는 요건 상식적으로 세법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조세인데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여러분 신고를 해요.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는 세금. 맞는 질문입니다. 요것도 읽어볼 필요 있어요. 뭐 세법에서 배우는 건데. 네. 2번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본이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인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처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 거래가 위축되는 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최근에 정부가 주택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을 정부는 안정시킬 목적으로 뭐를 하고 있다? 양도 소득세를 뭐 한다? 중과를 해. 양도 소득세를 중과를 하면은 우리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피를 해요. 기피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오히려 뭐가 돼?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 아니 세금 중과세 빨리 팔고 이제 하락하는데 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요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주택 공급에 뭐라고 한다? 동결 효과. 여러분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동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한다? 안정되는 거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작년에도 출제했거든요. 이슈가 되면 계속 나오니까. 자,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낮은의 밑줄. 낮은 하면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인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요. 반대로 뭐는?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해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럼 반대로 비탄력적은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거 알면은 3번 해결되고.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밑줄. 이것도 시험에 2번 출제했었죠. 정답으로. 토지 이용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 기억해두고. 5번에 주택 조세 감면은, 자, 밑줄은 조세 부과와 달리 밑줄. 조세 부과와 달리 밑줄. 여기 키워드인데, 여러분 주택 조세를 감면하면요 소득 재분배 효과 있죠. 감면하면요. 근데 조세 부과도 소득 재분배 효과 있어요. 조세 부과와는 달리하면 안 되지. 조세 부과도 소득 재분배 효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진세를 부과한다든지. 5번 정답. 자, 또 우리 조세 정책은 또 하나 기억을 해둘 게 있죠. 헨리
조지. 이 사상 토지 단일세 기억해두고,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공급이 고정됐어요. 이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토지 공급은 고정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토지 공급량 자체가 불변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헨리 조지와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토지 단일세 주장하고 확인해둬야 돼요. 우리 지금은 대표가 바뀌었죠. 과거에 추미애 대표가 제일 툭하면 얘기한 게 헨리 조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올해도 중요합니다. 원래 정부의 정책이 조세 정책이다 보니까 부동산, 그래서 올해도 중요해요. 4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레버리지가 뜨면은 뭐죠? 지렛대. 자, 지렛대. 레버리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여러분, 자기 자본을 전액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면은 뭐가 바뀌죠? 부채 비율이 달라져요. 그럼 총 투자 금액에서 우리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느냐, 이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오지.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영향을 준다?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당연히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위험은 증가합니다. 2번,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을 뭐라고 해요? LTV. 자, 대부분인데 투자 금액을 뭐죠?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을 말하고요. 차입은 대출이죠. 투자 금액 대비 차입은 바로 대출금이죠. 뭐 차입금, 대출금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 비율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항상 대출금이 많거든요. 대출금이 많을수록 뭐가 커진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가 작은 게 아니라 뭐다? 커지고, 또 뭐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전보다 뭐다? 더 높아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니은 틀렸고, 딕은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여 집을 매입을 한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거 뭐예요? 예, 요거 갭 투자, 요즘 뉴스 나오는 갭 투자라고 말해요. 자, 예. 수익금, 금액, 우리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요. 3번은 뭐에 대한 효과? 수익금, 지렛대 효과. 3번은. 우리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용어로 하면은 갭 투자라고 하고. 전세금을 안고 뭐를 매입한다?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수익금 지렛대 효과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있죠. 수익률.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가 있죠. 자, 이때 지분 수익률은 뭐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종합 수익률은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총 자본 수익률. 여러분 원래 둘 다 출제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개념, 수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 공식,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공식 꼭 기억해 두시고,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자, 여러분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인데, 자, 요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정해질 때과 이렇게 되면은 중립적, 이렇게 되면은 투자의 장점은 뭐를 누려야 된다? 정해. 부채를 지렛대 삼아 지분 수익률을 더 높이는 정해 지렛대 효과가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네 번째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요게 동일해요. 자, 여러분 대출 금리와 총 자본 수익률이 동일하면요, 지분 수익률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 돼?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하더라도 이 지분 수익률 자체가 변화가 없다. 부채 비율이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못 미쳐. 요 세 개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종합 수익률과 요것이 융자를 받지 않을 때도 같은데, 융자를 받아도 이게 변하지 않아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네 번째 맞는 질문. 융자를 이용하면 지분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지분 수익률 증대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질문. 디귿 니을 미음 맞네요. 4번 정답. 자, 42번.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 맞습니다.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후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입니다. 2년 전에 이거 최대로 출제했죠. 최소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자, 그 4번 지문은 요거죠. 자, 4번 지문은 여기에요. 자,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인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우리는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 수식 기억이 나면은 야, 공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것은 일정에서 변화가 없다. 이때 뭐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크면, 분자는 일정한데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죠. 증가의 동그라미. 증가가 아니라 하락한다. 4번 정답. 지문 보고 요 수식이 떠오르면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안 떠오르면 이제 여기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는 거지. 자, 우리 투자 포기하지 맙시다. 아니, 계산 문제도 많이 안 나왔어, 작년에.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 국채 수익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여러분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을 가산한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인데, 이때 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위험 뭐죠? 체계적 위험인데, 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당연히 요구 수익률도 증가한다. 5번 맞는 질문. 체계적 밑줄. 말을 좀 약간 바꿨죠? 43번.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먼저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 우리는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자, 기대 수익률인데 우선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10%가 나왔어요. 자, 경제 상황이 불황일 때 10%, 보통일 때 20%,
10%, 호황일 때 30%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각 경제 상황에 따른 여기 가중치를 곱하는데 그 표에 확률이 가중치예요. 확률. 자, 100%에서 불황일 경우 몇 프로? 30%고, 보통일 경우 몇 프로? 40%고, 호황일 경우 몇 프로? 30%다. 자, 그럼 여기 몇 프로죠? 3%. 요거는 몇 프로? 8%. 요거는 몇 프로? 9%. 다 내줬더니 몇 프로다? 20%가 뭐다? 기대 수익률. 20%가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 그리고 분산. 분산은 여러분 추정 수익률에서 평균 기대 수익률 빼야 돼. 뺀 걸 제곱해야 돼. 편차. 그러면 불황일 때 10%가 평균, 여러분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0% 떨어졌네. 요걸 편차를 차인 편차를 제곱하고 확률 몇 프로? 30%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의 분산. 자, 보통일 경우에는 몇 프로? 20%, 추정 수익률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요걸 제곱 곱하기 얼마? 0.4. 보통일 경우의 분산. 호황일 경우에는 이 추정 수익률 3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20%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요걸 보는 거죠.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요거 더해주면 여기 전체 분산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얘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느냐. 예? 정규부포 곡선 얼마나 평균인 기대 수익률보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멀리 떨어질수록 위험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건데 얼마죠? 10%죠. 10%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관계없고 10%에 제곱 곱하기 0.3. 요거는 20 하면 0이죠. 0은 곱해봐야 0이니까 관계없고, 요거는 또 10%의 제곱 0.3 두 개가 있어요. 앞에 것 두 개. 두 개니까 2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10%는 얼마? 10%는 0.1. 0.1의 제곱 곱하기 0.6인데 0.1을 두 번 곱하면 0.01 곱하기 0.6을 해주면 0.006. 3번 정답. 44번.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의 변동 개수를 다른 말로 변이 개수라고 해요.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 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같다는 건 50%입니다. 호황 50%, 불황 50%. 자, 이때 상가 0.1은 10%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 자, 0.1은 몇 프로? 10%.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10%. 불황일 경우에 0.06은 6%입니다. 0.06은 6%. 자, 0.1은 10%고요. 0.06은 6%. 자, 호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도 얼마? 50%. 해줬더니 몇 프로다? 8%. 기대 수익률인 평균은 8%. 자, 분산은 호황일 경우에 1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편차를 제곱하고 호황일 확률, 그리고 6%에서 평균인 기대 수익률 8%를 뺀 이 편차 얼마나 떨어지냐? 이 편차를 제곱해서 불황일 확률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 분산 더해주면 전체 분산. 자, 얼마 나와요? 2%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 제곱 곱하기 0.5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럼 요거 곱하면 1이죠. 0.5, 1을 곱하면 1이니까 얼마? 2%의 제곱이죠. 자, 이때 표준 편차.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뭘로?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 보는 거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2%의 제곱. 제곱과 루트 없어지니까
얼마다? 2%가 돼요. 2%. 자, 2%인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지금 요걸 구하는 거. 변이,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는 얼마? 우리는 기대의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뭐죠?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자, 이때 기대의 수익률은 8%, 표준 편차는 2%니까 4분의 1, 0.25가 구하고자 합니다. 1번 정답.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가정하는데, 자,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거기에 기역을 보면 뭐가 나오죠? 유동성 위험이 나왔어요. 자,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기억 맞는 질문. 니은 차입자,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 낮아진다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이에요. 왜? 여러분 금융기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니은은요 요거예요.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니은은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또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 또 돈을 빌려서 생기는 위험도 있고요. 또 무슨 위험? 우리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토지용 규제의 지역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도 있고, 또 무슨 위험?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 뭐가 있어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인데 가끔 지문 속에 많이 구성돼서 들어와요. 기억, 니은은 여기 두 개 설명했어요. 기억님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뭐 사이값?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뭐를 측정하죠? 수익률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두 자산 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자, 이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뭐? 1. 플러스 1일 때는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입니다. 자,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야. 이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요게 지금 뭐가 돼? 나와 있는 질문. 분산 투자 효과 없어요. 맞는 질문.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1번 정답입니다. 자, 46번. 자, 포트폴리오 이론 틀린 겁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 불가능하죠.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체계적 위험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제거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 여러분, 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을 제외해서 얼마다? 플러스 1을 제외해서 얼마? 0과 플러스 1 사이에,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를 제외.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포트폴리오 있긴 있어요. 왜? 요때만 제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제거는 되는데, 제거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그 차이지.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거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은 높아요.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작아지지. 위험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어요. 2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고,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자, 여러분, 이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돼. 이 상관계수의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또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 효과는 점점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를 또 뭐라고 하죠? 완전. 자, 또 완전자를 붙여서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죠.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위험이 많이 제거되는 거예요. 효과가 크죠. 3번 정답.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플러스 1 경우에 비해서. 효율적 프론티어. 또 개념도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밑에가 선택이 가능하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자,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투자선인데, 효율적 투자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뭔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한다. 그럼 우상향하는 이유가 뭘까?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 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 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뭐하는 점? 접하는, 밑줄은 접하는 밑줄. 여러분,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요. 접하는 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요거는 만나는 점이잖아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되고, 접하는 점에서 우리는 투자자들은 기대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기대 효용이 극대화되는 뭐가 달성? 최저 포트폴리오가 달성. 5번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모두 총 위험도 줄이죠. 자, 여러분 그 5번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자, 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으면 총 위험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제거할 수는 없고,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0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7번.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채기금계수란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연금의 미래가치,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억 원.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 불입을 하게 될 연금 액수. 여러분, 연금 액수가 바로 적금액이죠. 자,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연금 액수인 이 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는 개수를 우리는 감채 기금 개수야.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을 해야 될 연금 액수, 적금액을 구해줘야 하는 개수, 감채 기금 개수를 상환 기금 개수 또는 상환 기금률이라고 해. 1번 맞는 질문. 자, 2번 저당 상수란 연부 상환율이라고 하는데 연금의 현재 가치 기준. 자, 여러분, 우리 매 기간 받는 연금액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 이거예요.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은 당연히 주택융자금이 뭐죠? 대출금이야. 이 대출금에 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를 또 곱해주면은 또 매 기간 갚아나가는 뭐를?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저당 상수가 연부상환율이라고도 합니다. 맞는 질문. 연금의 내가계수란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 적립에 통과하면 적립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한 개수죠. 자,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만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금액 구해주는 개수입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란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찾게 되는 금액.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1억 원을 예금했을 때 10년 후에 얼마냐? 요걸 구해주는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입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는데, 자, 5번은 요거 얘기예요. 내부 수익률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배우셔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와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한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시험 문제는요, 또 미래 가치로 많이 냅니다. 함정에 걸려들지 마시고 현재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의 시점. 나중에 시험에 내면 어디 틀린지 잘 못 찾아내. 48번. 자, A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동그란 매년 말 1,000만 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은 어떻게 돼요? 4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냐? 자, 얘기거든요. 현재 주어졌어요. 자, 매년 말이니까 1년 말, 2년 말, 얼마? 3년 말, 4년 말이 주어졌어요. 얼마? 1,000만 원씩 불입을 하는, 매년 말 1,000만 원씩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어요. 자, 4년 말 은행에 1,000만 원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만기돼서 바로 찾아요. 이자 없어. 넣자마자 바로 찾으니까 이자는 없다. 1,000만 원. 그럼 3년 말에 1,000만 원 넣으면 1년 동안 이자 받아야 돼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연이자율 10%에 복리 1승. 1년 동안 이자 해주면 1,100만 원. 자, 2년 말에 1,000만 원 넣으면은 이자는 2년 동안 있거든요. 1 플러스 0.1의 복리니까 제곱. 1.1을 두 번 곱해요. 1.1을 두 번 곱하면 얼마 나온다? 요거 1.1이야. 곱해주면 1,210만 원. 또 1년 말에 1,000만 원 불입하면 이자는 또 3년.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0.1의 몇? 세제곱. 이때 또 1.1의 요 세제곱은 얼마? 1.4.
331. 1.1을 3번 곱해주면 1331만 원. 1.1에 4번. 요거는 저도 뚫어야 돼. 우리 시험에 고등학교 때 세제곱하기 잘 안 내요.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거 다 더해주면 적금의 4년 후에 적금의 미래가치 다 더해주면 4,641만 원이 돼요. 4번 정답. 자, 오늘 투자 이론 반 했는데 화폐 시간 가치까지 했고요. 이제 시험 문제 투자 이론에 우리가 평균 4-5문제 나오는 이제 영업의 현금 흐름, 투자 분석 기법,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내려가십시오.